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수익 금액 등 관련되는 명세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53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수익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세무조정 서식이 총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 조정 후 수익 금액 명세서, 임대보증금 총수익 금액 조정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고요. 먼저 이제 총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와 관련되는 부분은 결산서에 반영된 수익 금액하고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으로 일치시키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수입 시기하고 소득세법상의 수입 시기가 서로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사업소득 수입 시기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수입 시기는 상품, 제품 등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고요. 시용 판매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구입 의사를 표시한 날이 되겠습니다.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그 위탁품을 판매한 날이고요. 장기할부 조건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 제조, 기타 용역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했을 때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되겠는데, 건설 등의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공사인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에 의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금액에 작업 진행률을 곱한 금액에서 직전 연도까지의 수익 금액, 계산한 금액을 차감해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업 진행률은 건설 등에 필요한 총 예정 금액이 있겠죠. 예정 비용이 될 텐데 그 비용에 단기 말까지 발생한 비용 누적액을 기준으로 해서 작업 진행률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명드렸던 이 기준 자체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세법상의 수입 시기가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다를 수 있는 케이스가 우리 5번에 나와 있는 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세법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기업회계를 준수했다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설 관련해서는 우리 건설 활동을 직접 건설 활동을 하는 경우하고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건설 활동을 할 때는 건설업으로 분류가 될 거고요. 건설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 개발 공급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건설업에 해당이 될 때는 수입 시기는 공사 기간이 장기일 때는 진행률을 강제 적용하고 있고, 단기 공사일 때는 완성 기준과 진행 기준 중에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건설 활동을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 사용 수익일 중에 빠른 날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이나 주택 신축 판매업의 소득의 수입 시기는 대금 청산일, 대원칙이 대금 청산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거나 또는 등록을 했거나 했을 때, 그 다음에 해당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등기 등록일 또는 사용 수익일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태양광 발전 사업 하시는 분들 있죠. 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에 대한 수입 시기는 공급 인증서의 인도일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뭐 참고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부동산 매매업의 수입 시기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부동산 매매업자와 상가 및 주택 신축 판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에 따른 사업소득 수입 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자, 총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에 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총수익 금액, 우리가 알고 있는 매출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부 다 총수익 금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출과 관련해서 지원금, 각종 지원금 받은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 우리 보통 이제 자비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부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관세 환급금, 관세 환급금은 원래는 이제 매출원가의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시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관세 환급금을 영업외 수익 쪽에다가 반드시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금 통장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관세 환급금을 놓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좀 주의를 하시고요. 영업 손실 보상금, 그 다음에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일자리 안정 지원금, 뭐 이런 각종 지원금들이죠. 이 부분들은 전부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재고자산 가액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우리가 사업을 포괄양도 양수했다라고 하면 포괄양도 양수했을 때 그 재고자산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라는 건데, 포괄양도 양수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고요. 소득세법상의 총수익금액이 포함이 되느냐라는 건데, 포괄양도 양수했다라고 하면 내가 넘기는 시점에서 어떻게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던 재고자산을 매각한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매각했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자, 이 부분 주의해서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폐업 시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 폐업했을 때는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러니까 폐업 시 잔존재화에 해당이 되죠. 그런 경우에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으로 들어가지만 소득세법상 총수익금액에 들어갔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에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총수익금액에 불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포괄양도 양수가 일어난 경우 또는 폐업했을 때 재고자산에 대해서 총수익금액 포함 여부를 잘 한번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었을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에 기말 재고자산은 무조건 제로가 나오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문제점에 대한 그러니까 과세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의 지원금은 총수익금액에서 불산입합니다.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지원금 받은 거 있죠. 그런 부분들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과세 제외 대상 사업자가 지급받은 일자리 안정 지원금, 자금 그러니까 제외되도록 되어 있고요. 코로나19 전담병원 지정으로 수령한 손실보상금, 그다음에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세희망 자금,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소득세 비과세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거기에서 또 세금을 가져간다라는 그 부분이 논리적으로 안 맞다라고 보고 총수익금액 불산입하는 걸로 예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등 수용 시에 보상금의 산입 여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회사가 이전이 되면서 수용되는 경우에 이전하면서 받은 수용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수익금액에 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 손실 보상금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전이 가능한 고정자산의 이전으로 보상금 받은 거, 이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고, 기타 보상금도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의무자의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상금을 받고 그 기계장치를 매각한 걸로 보면 총수익금액이 산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공장 등을 수용됨으로 인해서 이전하면서 받은 보상금은 거의 대부분은 과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불산입 대상은 간편장부 대상자가 이전이 불가능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보상금, 이 부분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보면 복식부기 의무자의 고정자산 처분손익은 과세 대상이지만 간편장부 대상자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안 보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건물 철거 보상금 관련되는 부분,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가사용 자산 등에 대한 보상금, 이 부분은 뭐 사업과 관련 없는 부분이니까 총수익금액 불산입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상금 수령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할 거냐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보상금과 관련되는 부분은 5월 달에 우리 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 정보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잘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유형 고정자산의 매각
금액에 대해서 포함 여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이냐 간편장부 대상자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되는 부분 총수익금액 산입하는 거고요. 기타 자산의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도 총수익금액에 산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정자산과 유형 고정자산과 관련되는 건 전부 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 전부 과세 대상 소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는 총수익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총수익금액에서. 그래서 간편장부는 포함이 안 되지만 복식부기 의무자는 총수익금액에 전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매각자산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의 매각은, 부동산과 관련되는 매각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매각은 나중에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쪽에서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제가 이 부분 이제 재무제표를 보고 처분 손익에 대해서 세무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과 관련되는 부분은 세무조정 순서를 1차 세무조정과 2차 세무조정으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든 간편장부 대상자든 상관없이 처분 이익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불산입. 그 다음에 처분 손실과 관련되는 부분은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일단 먼저 처리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소득세법의 과세 원칙인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충실히 따라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식부기 의무자든 간편장부 대상자든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1차적으로 세무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우리 회사가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처분가액은 총수익금액에 산입하고요.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처분손익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분류를 시켜주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을 하지 않고, 자, 세무조정 자체를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세무조정을 안 해도 되고 간편장부 대상자일 땐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논리적인 설명이 조금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세무조정을 이익은 총수익금액 불산입, 비용은 총수익금액 산입을 시킨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일 때 세무조정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형자산 처분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을 때 의료업이나 수의업, 약사업을 행하는 사업자가 양도가액을 사업장 현황 신고 시에 누락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나옵니다. 0.5%의 가산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정자산 매각 처분 손익이 있을 때 양도가액에 해당되는 금액은 의료 수의업, 약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 신고할 때 좀 주의해서 포함시켜 주셔야 됩니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감가상각 의제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해야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보면,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았거나 감면받은 경우에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해서 필요경비로 계상해야 하고,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스스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했다 하더라도 감가상각비 계산한 걸로 봅니다. 추계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는데, 단순경비율 비용 안에 또는 기준경비율 비용 안에 감가상각비는 그 안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좀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감가상각 의제 금액을 해당 자산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해당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이 의제되어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게 되는 금액은 사업용 자산의 양도가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계산 시에 차감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감가상각 의제로 감가상각비로 계산한 걸로 봤기 때문에 처분할 때는 장부가액 계산할 때는 그 금액만큼 양도 당시 장부가액에서 그러니까 감가상각비 상당액만큼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분 손익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세액공제의 포함 여부 관련해서 우리 전자세액공제라든가 전자신고세액공제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기장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기장 신고할 때인 경우에는 전자신고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기장 신고나 추계 신고 때 전부 포함하고요. 매입세 공제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제외가 될 겁니다. 의제 매입세이나 재활용 매입세과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되는 자산에서 원재료에서 차감이 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추계료 신고할 때는 전부 다 수익금액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과세자가 그랬고요.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기장 신고할 때는 관련되는 세액공제를 전부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고요. 추계로 신고할 때는 전부 포함이 됩니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겁니다. 국세청에서 우리가 소득 그러니까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소득 자료가 주어질 때, 총수익 금액이 주어질 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에 대한 정보들이 다 나옵니다. 포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제공되는 내용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순환보전금에 대해서 총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긴급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금, 기타 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안정협약지원금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고용보험법에 따라 무급 휴업이나 휴직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간 거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축산업자가 받은 생계안정자금 총수익 금액에 들어가느냐라는 건데 이것도 산입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앞에서 계산했던 총수익금액 명세서 관련되는 부분이 관련되는 수익금액하고 파악한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하고 서로 차이 나는 걸 비교하는 서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별 수익금액을 파악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소득세법상의 수익금액을 비교하는 서식이 되겠는데 그 차이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7가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 의제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라든가 고정자산 매각, 그 밖의 자산 매각이나 도급공사의 작업 진행률의 차이, 그 다음에 거래 시기 차이에 대한 가산, 감액 관련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원인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제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정후 수익금액 명세서는 실무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은 나오지는 않지만 세무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서식이기 때문에 작성을 정확하게 하셔갖고 신고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교재 167페이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조정의 과표 및 세액 계산 부분에 있어서 표준재무제표 수익금액 조정이 있는데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삭제를 하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손익계산서에 있는 수익금액과 관련되는 정보를 우리 총수익금액 조정명세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되는데 모든 서식의 세무조정 서식의 작성 방법은 작성 순서는 보시면 여기에
그러니까 색깔이 들어있는 분홍색 색깔이 들어있는 네모 박스 1번, 2번이 있죠. 요 순서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2번에 수익금액 조정 명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가나다가 나오죠. 가나다는 커스를 이동시켜도 이동이 안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에 탭을 보시면 그 내용이 그대로 있을 겁니다. 가나다 해서 탭이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167페이지 자료가 매출액 7억, 제품 매출 15억 5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등록하실 때 F4번 매출 조회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 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 정보가 전부 나올 텐데요. 자, 상품 매출 선택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그 다음에 다시 F4번 조회 눌러서 제품 매출 확인 버튼에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산서, 손익계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매출액과 우리 소득세법상의 매출액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정이라고 해서 차이 나는 금액이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과 관련되는 부분은 소득세법 매출과 기업회계상의 매출액의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2번에 보시면 제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과 관련하여 수령한 판매 장려금 1,000만 원이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작업 진행률도 아니고 장기할부 수입도 아니죠. 이 경우에는 이제 기타 수입 쪽으로 가셔갖고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매 장려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입력을 하시고요. 입력을 하시고 금액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해서 대응 원가는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등록을 해 주셔도 되고 필요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손익계산서에 이자 수익 250만 원은 정기적금 만기 해약으로 인한 이자다라고 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우리 앞에서 재무제표를 보고 바로 세무조정으로 제외했던 내용입니다. 그죠?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차량 운반구가 2023년 12월 26일 날 1,000만 원에 매각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취득가액 7천, 매각 당시 장부가액, 감가상각 누계액이 5,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 회계관리 쪽에 가셔갖고 합계잔액시산표, 저는 보통 이제 합계잔액시산표로 모든 걸 재무제표 전체를 스크린 하긴 합니다. 그래서 합계잔액시산표를 통해 갖고 한번 보시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과 관련해서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라일락 화재에 차량을 매각한 게 있죠.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금액은 1,100만 원인데 부가세 대금까지 받았으니까 양도가액은 1,000만 원이고요. 그죠? 장부가액 계산해서 38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12월 26일 날. 자, 이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는 재무제표상에서 바로 제가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했죠. 근데 우리 백두무역 상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익금액에 산입해야 됩니다. 자, 그 경우에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기타 수익금액 란에다가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보시면 교재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9분에 고정자산 양도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총수익금액은 1,000만 원 포함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대응되는 원가는 장부가액이죠. 1,388만 9,700원 해서 비고란에다가 차량 매각이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다시 첫 번째 탭 총수익금액에서 그러니까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총괄 탭으로 넘어오면 하단 부분에 기타 수익금액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포함을 시켜주시면 되는데 판매 장려금은 어디에서 해당이 됐던 부분이죠? 판매 장려금은 제품과 관련된다라고 했죠. 자료에. 그래서 제품에다가 그 다음에 차량 매각과 관련해서는 상품으로 제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으로. 자, 이렇게 처리하면 어떻게 되죠?
하단 부분에 있는 2천만 원과 상단의 조정사항에 정확하게 2천만 원이 일치되면 아까 빨간색으로 보였던 부분이 정확하게 반영됨으로 인해서 하얀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이런 명세서를 작성하셨을 때에는 반드시 F3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를 통해 갖고 다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정 등록을 눌러 보시면 관련되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나올 겁니다. 먼저 판매 장려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총수익금액 산입 2천만 원 정리를 해주시 1,000만 원 정리를 하면 되죠. 이때는 이제 소득 명세에 제가 기록은 안 했습니다만은 판매 장려금을 총수익금액 산입하고 인출 처분함 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판매 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판매 장려금을 어디서 받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좀 기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이 있었죠. 매각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장 양도 1,000만 원에 대한 건물 양도에 대한 부분, 차량 양도였죠. 차량 양도와 관련되는 부분 1,000만 원. 그 다음에 고정자산 장부가액 1,388만 원 관련되는 부분을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무조정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인데 169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5번에 복식부기 의무자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서식을 이제 출력을 해 보시면 서식 뒤에 작성 방법이 있는데 그 작성 방법에 이렇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170페이지에 제가 요약 정리를 해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작성 방법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 중에 보시면 171페이지에 다번에 보면 기타 수익금액에 상기 가나 외의 영업외수익으로 조정 계산이 필요한 경우 기타로 적는다라고 하면서 유형자산 양도 등을 기재한다라는 거고요. 유형고정자산의 양도의 경우에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한 복식부기 의무자만 기재하고 양도가액을 수입란에 장부가액을 대응원가란에 각각 기재한다라고 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방법 요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총수익금액 조정 명세서가 작성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로 갑니다.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도 제가 삭제를 하고 전체 삭제를 하고 다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제조과 관련되는 내용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도매업이고요. 업종을 기록을 해야 되겠죠. 도매업이고 비철금속을 판매하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준경비율 코드 번호 514210이라고 해서 자료가 주어진 대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불러오기를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과 관련되는 정보들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자, 만약에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보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1기, 2기 관련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 세무사랑 프로는 기본적으로 최종 신고서를 기준으로 반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1기 확정분, 2기 때 확정 신고했는데 수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수정 1차에서 2개 체크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액 금액이 700만 원 나타납니다. 자, 요 700만 원에 대한 원인을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제외되어 있던 부분이 있었죠. 판매 장려금에 대한 부분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죠?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정보, 사례에서 주어진 정보가 보면 이제 선수금이 있습니다.
선수금과 관련되는 부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수금은 우리 매출이 아니죠. 그래서 제외를 합니다. 선수금 300만 원. 자, 이렇게 이제 선수금 300만 원을 기록을 하게 되면 요 차액난이 어떻게 되죠? 아까 700만 원이 마이너스 나 있었는데 차액난이 정확하게 700만 원하고 일치가 됨으로 인해 갖고 차액이 제로가 되면서 빨간색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빨간색이 없어진 상태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에는 우리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F4 한번 조정 등록이라고 하는 메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뭐냐면 조정 후 총수익금액 명세서는 별도의 세무조정 사항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기업회계에 따른 매출액, 소득세법에 따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법상의 총수익금액, 과세표준하고 서로 비교하는 서식이 되겠고요. 비교하는 서식이고 세무서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고 보는 서식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 차이 내역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정확하게 작성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강조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